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서한 발송이 예고되면서 장 초반부터 불안이 고조됐는데요. 결국에는 발송된 관세 서한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는 뒀지만 서한에 각국을 향한 상호 관세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25%가 결정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 4월 2일 발표됐던 그 관세율과 동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사실상 3주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나라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도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 장벽을 없애면 조정을 고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한미 무역 협상 결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소폭 올랐습니다. 관세 서한 발송을 기다리면서 긴장이 커진 상황이었는데요. 코스피는 3,060선을 목전에 둔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는 음식료, 보험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호실적을 발표한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제 불확실한 관세 정책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진 상황이고요. 또 간밤에 우리나라 상호 관세가 25%로 결정이 됐죠. 물론 부과는 8월 1일부터긴 합니다만 또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오늘 국내 증시 어떤 모습으로 출발할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역 협상 기간이 3주가량 늘어난 셈이지만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는데요. 오늘 하우머니 시간에는 국내 증시 개장 후 상황과 특정 업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교역국들에게 관세 폭탄을 또다시 던졌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통보하면서 투자 심리가 오늘 일제히 얼어붙었는데요. 그래도 8월 1일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둔 만큼 4월 2일 해방의 날과 같은 매도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오늘 다우지수가 0.94% 빠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79%, 0.92% 내렸습니다. 빅테크 기업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만 이번 주에 있을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를 앞두고 0.03% 올랐는데요. 애플은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고문이 언론에서 애플의 탈중국 움직임이 충분히 빠르지 못하다고 압박하면서 주가가 2% 가까이 빠졌고요. 엔비디아도 시티그룹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지만 미증시가 하락하면서 덩달아 빠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7% 가까이 빠지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감세 법안이 통과된 후 머스크가 창당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머스크가 정치 활동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매도세가 크게 나온 것입니다. 또 그 밖에 반도체주들은 오늘 우수수 떨어지면서 브로드컴도 약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높은 주가에 하락하고 있었는데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들의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을 통보하면서 투심을 더 짓눌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시부터 주요국에 관세 소환을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었는데요. 1시가 지나자마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25% 관세율을 통보했습니다. 한국은 4월 2일에 발표한 상호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됐고 일본은 1%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우선 동맹국들의 압박을 가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와 남아공 등 5개 국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세율을 책정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1%포인트 높아지면서 25%가 됐고요. 라오스와 미얀마 등은 기존 발표보다 관세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40%대 관세율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래도 주목할 점은 이번 관세율은 8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3주간의 협상 시간이 늘어난 건데요. 이를 보고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관세를 둘러싸는 불확실성만으로 미국 경제가 마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미증시 열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BMO 캐피털 마켓도 지난 몇 달간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을 보면 이번 무역 소환도 협상 과정에서의 또 다른 전술일 뿐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모건 스탠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상대국들이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고 평가했는데 앞으로 시장이 이를 어떻게 소화해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산 시장은 관세 리스크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선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이번 주에 있을 단기물부터 장기물 국채 경매를 앞두고 관세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채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채권 시장의 매도세가 나왔고요. 특히 주말 사이에 트럼프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서 재정 적자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국채 금리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10년물은 0.04%포인트 올랐고 30년물은 0.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달러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을 공개한 후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수입 감소로 무역 적자가 줄어들면서 달러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는 97.48에서 마감이 됐고요. 한때 97.7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달러원 환율은 우리나라가 관세 직격탄을 맞은 후 야간 거래에서 어제 종가 대비 14원 넘게 상승한 1,377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6월 23일 이후 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금값은 관세 리스크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지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간밤 금은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온스당 3,347달러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는 주말 사이에 오펙 플러스에서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증산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 넘게 뛰었습니다.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맞으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전격적으로 수출 원유 가격을 인상하면서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글로벌 원유 수요 부족으로 유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잠잠한가 싶던 머스크 리스크에 테슬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당을 창당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척을 지면서 당장 회사의 주가는 월요일 전 7% 가까이 급락했고요. 이번 일로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도 팽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가 그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해오며 입지를 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중국 측이 더 이상 머스크를 지정학적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공개적으로 환대하는 일도 자제할 것이다 싶었습니다. 가뜩이나 토종 기업들에 밀려 시장 점유율은 4%까지 뚝 떨어진 데다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을 잡기 위해 쌓아온 데이터도 당국이 반출을 막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인데 신문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힘을 쏟고 있는 로봇 산업에서도 기술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현지 기업들에게 밀리는 똑같은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UST를 품은 일본제철이 10년 뒤 세계 1위 자리를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시모토 에이지 회장은 조강 생산량을 60% 늘려 1억 톤을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세계 4위에 자리했던 일본제철은 UST를 인수하면서 3위인 중국 안강그룹을 바로 밑에서 쫓게 됐고 목표대로 연간 1억 톤을 생산하면 단숨에 세계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UST에 110억 달러, 우리 돈 15조 원을 투자하고 미국 시장 점유율을 기존 15%에서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는데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의 스탠스를 감안하면 안방인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릴 여지가 많은 만큼 통큰 투자를 통해 단숨에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중국과 한국이 장악한 조선업에서도 경쟁력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안방에서 1, 2위를 달리는 이마바리 조선과 제페마린 유나이티드가 합병하면서 단숨에 세계 4위 조선사로 부상하게 됐고요. 1조엔, 우리 돈 10조 원에 육박한 규모의 기금 조성을 모색하는 등 수십 년 만에 가장 야심찬 조선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조선업 시장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수주 기준으로 한국이 37%로 가장 앞섰지만 지난해 점유율은 중국이 70%로 뛰어오르고 한국과 일본은 각각 15%, 6%대로 크게 후퇴했고요. 인도량 기준으로도 중국이 과반을 점했습니다. 이에 미국이 견제에 나섰고 한국과 일본은 이를 기회 삼아 잃어버린 경쟁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은 여전히 몸집 불리기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투자에 참여한 캐나다 액화천연가스 LNG 프로젝트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운반선을 통해 수출을 개시했습니다. 캐나다산 LNG를 실은 첫 운반선은 한국으로 향했는데요. 대규모 인프라 투자 후 이뤄진 캐나다 최초의 대형 LNG 수출 프로젝트로 아시아 지역으로 천연가스 수출을 다변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그간 막대한 매장량에도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국으로만 보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합병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도 이번 프로젝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도전자로도 불리는 미국 AI 반도체 스타트업 그록이 핀란드 헬싱키에 첫 유럽 데이터 센터를 세우며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록은 28억 달러 규모의 기업 가치를 보유한 AI 반도체 스타트업으로 텍스트 생성과 같은 실시간 AI 작업에 최적화된 언어 처리 장치를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모델 학습을 위한 GPU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반면 그록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요. 현재 미국과 캐나다, 사우디 등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유럽 지출 를 통해 글로벌 인프라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로빈후드의 토큰화 주식 상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에서 비상장 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오픈 AI와 스페이스X의 토큰을 배포했는데 오픈 AI는 해당 상품이 자사와 무관하며 실제 지분을 대표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적하면서 비상장 주식 기반 토큰의 법적, 기술적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토큰화 주식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주식 등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분할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인데 공모주나 장외 주식에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토큰이 실제로 무엇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됩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관련주가 강세 보였는데요.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 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인데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 쿠폰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처는 다소 제한되는데요. 소비 쿠폰은 스타벅스나 쿠팡,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으며 마트, 슈퍼, 편의점 등이나 또 연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감 상황 보면 쿠코는 올해 디지털 자산 2단계 법안 시행에 대비해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발표하면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웹캐시도 12% 넘게 시세 분출했고 유라클 7.51%, 코나아이 6.64%,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4%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가 불안에 떨었었죠. 미국의 개입으로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고 있지만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각국의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K방산에 다시 한번 투심이 집중됐습니다. 또 최근 기업 호재도 많이 전해졌죠. 현대로템 및 폴란드와 약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 협상을 완료하면서 하반기 밝은 미래를 예고했는데요. 또 방산부품 제조업체인 솔디펜스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31억 원 규모의 전술 다련장 회로카드 조립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더불어서 국내 최대 군용차 생산업체인 기아가 1조 4천억 원 규모의 영국 군용차 교체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럽에서 연이어 수주고를 올리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마감 사안 보면 솔디펜스가 19%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S&T 모티브 6.75%, 풍산도 5% 가까이 올랐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S&T 다이내믹스 모두 3%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제주항공이 중국 여행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중국 노선을 확대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아질 거란 전망 속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가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이후로 중국을 찾는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이런 가운데 개별 기업 호재도 전해졌는데요. 대표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기업인 노바렉스의 중국 수출 전망이 박단 의견이 제시되면서 투심이 쏠렸습니다. 이미 중국향 수출 실적이 좋은데 중국의 건기식 소비 트렌드와 함께 지속 성장할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현지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신제품 제안 전략을 통해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거란 분석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호재에 있었던 노바렉스가 13% 가까이 강세 보였고요. 달바 글로벌도 10% 넘게 뛰었고 바이오포트 8.73%, S&D 7.94%, 헬릭스미스도 6.73%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죠. 연일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다들 바다나 계곡으로 떠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주목받았습니다.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도 올 하반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위고비의 매출을 따라잡은 마운자로가 국내에서도 이 같은 성적을 거둘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주사로 맞는 치료제에서 경구용으로 그 흐름이 바뀌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한양증권이 우리 기업 일동제약이 한국 경구용 비만 치료제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일동제약이 한국에서 치료제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며 지금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호재에 있었던 일동제약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넥스턴바이오도 10% 가까이 뛰었고 인벤티지랩과 올릭스도 4% 넘게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펩트론도 3.6%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도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 두 가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관세 그리고 실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우리나라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죠. 유예 조치를 다음 달 1일까지 추가 연장했는데 막판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 어제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부진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러모로 복잡한 시장,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정리하시죠. 코스피는 어제 0.2%, 코스닥은 0.3% 상승했습니다. 관세 유예 만료일을 앞두고 긴장감은 컸지만 일단 대응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부분에 초점이 더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차익 실현에 쉬어갔던 주도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아서 시장 온기가 전반적으로 퍼지지 못했습니다. 관세와 실적에 대한 긴장감은 수급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팔아냈는데요. 외국인이 93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기관 81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5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329억 원 순매수했는데 호재가 있었던 종목으로의 수급 쏠림이 나타났습니다. 기관은 7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였고 개인도 560억 원 팔자세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주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2.5% 하락하면서 61,7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5조 원에도 못 미쳤죠. 어제 마감가가 부진한 실적에 대한 경계감을 선 반영한 건지 아니면 하락의 시작일지 오늘 대장 분위기 살펴보셔야겠고요.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에 1.5% 가까이 상승했고 KB금융과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등 차익 실현이 나왔던 종목들이 반등하면서 지수에 힘을 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승세는 시총 1위 알테오젠이 이끌었습니다. 알테오젠 11% 넘게 뛰면서 41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2대 주주가 대규모 주식 매입 소식을 전하면서 코스피 이전 필요성을 강조한 영향이었습니다. 그밖에 파마리서치가 5% 가까이, 그리고 펩트론이 3.6% 오르는 등 제약 바이오 대표주들이 선방했고요. 에코프로 형제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은 하락했습니다. 환율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어제 달러 기준 5원 50전 올라 1,367원 8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빠르게 확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발표에 야간 거래에서 1,377원에 마감을 했고요. 이후 NDF에서 오늘 6시 기준 환율 1,375원 60전을 기록했는데요. 외환 시장 강하게 출발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쉽지 않은 출발이 예상되는데요.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들 확인하시죠. 오늘 제약바이오와 조선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제약 섹터에 대해서 3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관세와 약가 이슈가 해소되면 수익률을 안겨줄 종목, 또 7월과 8월에 이벤트가 뚜렷한 기업으로 각각 SK바이오팜과 셀비온을 탑픽으로 꼽았고요. 또 컨센서스상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기업으로 셀트리온과 HK이노엔, 공국제약, 또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10%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으로 유한양행과 녹십자, ST팜, 바이넥스를 제시했습니다. 조선 섹터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미국의 중국 견제로 한국의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조선 커버리지 합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9.1%, 영업이익 같은 기간 95.8% 증가할 것이라며 실적 개선 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탑픽으로는 HD현대중공업을 꼽았고 관심 종목으로는 HD현대마린엔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KB증권은 자동차 부품 섹터에 대해서 기대 이하의 2분기 영업이익을 예상하면서도 하이브리드 관련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재료 가격 하락과 또 가격 인상이 모두 가능한 타이어 업체를 주목해보라고 밝혔는데요. 탑픽으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제시했습니다. 제약과 조선, 자동차 부품 섹터에 대한 보고서 내용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이 이제 8월 1일까지로 연장이 됐고요. 삼성전자 아주 부진한 잠정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주들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오늘도 상승세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관세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고 또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나온 터라 시장 많은 이슈를 소화해야 하는데요. 일단 프리마켓 보면 오늘 부진한 출발 예상됩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 삼성전자 1.78% 프리마켓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6만 600원으로 집계되고요. SK하이닉스도 0.74% 약세로 26만 9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이 1.43% 반락하면서 거래가 31만 500원으로 집계됩니다. 더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가까이 내림세, KB금융도 0.61% 약세로 11만 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도 보시죠.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하락합니다. 알테오젠이 1.8% 내림세로 40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0.2% 약세로 10만 100원. HLB가 0.41% 하락합니다. 4만 8,8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더불어서 에코프로도 0.6% 내림세로 거래가는 4만 4,900원입니다. 파마리서치는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0.2% 가까이 오르면서 51만 8천 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삼성전자의 부진한 잠정 실적이 반도체 섹터는 물론 시장에 전반적으로 얼만큼 큰 영향을 줄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주 분위기 중심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일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기사를 보니 트럼프가 보낸 관세 선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세요? 뭐 그것 때문이에요? 아니면 지난주에 왜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이어갔으니까 이제 좀 쉴 구간이니까 예. 또 쉴 법도 한데. 맞습니다. 뭐 예. 그렇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만한 뉴욕 증시 흐름이었는데 예. 뭐 재료에 맞춰서 그렇게 한번 그거 털어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왜냐면 이게 없던 내용이 아니라. 맞아요. 그리고 다. 사실 이게 예. 다 뜯어놓고 보면 8월 1일로 연장을 한 거잖아요. 또 치킨하고 살짝 한 거죠. 예, 한 건데 만약에 여기에 시장이 초점을 맞췄으면 시장이 올랐으면은 결국에 7월 9일 관세 유예 기간이 8월 1일까지 종료 시점이 연장된 거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뉴스를 어떻게 뜯어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라기보다도 사후 약방문 그렇죠.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예. 예. 뭐 시황쟁이들 다 그런 겁니다. 시황쟁이. 갖다 맞네요. 붙이기 나름이죠. 네. 전망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사후 아 이것 때문에 사후에. 떨어졌을 거다, 이것 때문에 뭐, 올랐을 예. 거다 이런 분석은 조금 더 그렇죠.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도 나왔는데 조금 뭐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재고 쪽에 충당금 쌓고 이러는가 네. 봅니다만 그래도 지금 풀이장에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가는. 그러게요. 그러면 관세 때문이라 할까요? 실적 쇼크 때문이라고 할까요? 또 그래요. 한번 그러게요. 열어보시죠. 예. 개별 종목 이슈가 참 많은 것 많아요.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블루닷 AI 연구센터 강정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예. 지금 어제장 오늘장 이렇게 설명 듣고 저희들 이렇게 뭐 오프닝 썰을 푸는 동안에 계속 뭔가를 AI하고 대화하시는 것 같던데 뭐가 궁금하셨나요, 박사님?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 차기 전망,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에 실적이 뭐 이익률이 39% 마이너스 될 거다, 뭐 이런 로이터 분석의 그 기사를 아침에 네. 봤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좋지 않을 거지만, 예. 하지만 하반기에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거기에서 나왔던 이제 이 AMD에는 납품을 시작했다. 동일한 제품을 엔비디아에는 납품을 못 하고 있지만 어허. 이런 문제가 예. 있고, 또 하나는 이제 HBM4,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세대의 HBM에 이제 들어갈 D램의 기본 구조를 아직까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IB라는 데서 쓰고 있다면 삼성은 IC로 지금 전환을 했다라는 것이 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IDB와 IC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게? 이게 정확히? 이제 미세 공정인데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보통 HBM은 이렇게 단을 쌓는 거잖아요. 네. 샌드위치처럼 단을 쌓는 예. 건데 이 한 단에 들어가는 이 와이퍼 이 레소그래피 이 기술이, 미세 공정 조정 기술이 지금까지는 IB라는 걸 쓰고 있었는 건 12나노를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IC라는 건 미래의 제품으로서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삼성은 이걸 양산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네. 10나노입니다. 훨씬 더 전력 효율성도 좋고 대단히 고효율성,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은 쌓는 거를 다 해가지고 연결하는 건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네. 개별 샌드위치는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IB에서 IC로 삼성은 이미 가고 있다. 그래서 삼성이 전혀 기술적으로 완전히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가 로이터의 분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것을 잘 쌓아서 잘 연결하는 것도 지금 중요한 기술이고, 삼성이 지금 발열이 나고 이런 부분들도 개별 D램 기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연결하는 기술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역시 삼성은 개별 D램에서는 IB에서 IC로 먼저 나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이것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에 뒤지고 있다는 것이 로이터 분석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또 저도 여기에 많은 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 디램은 앞서가는데 네. 쌓는 거, 병합하는 게 좀 약간 약간 아쉽다라는 떨어지고 거. 있는 거죠. 네. 네.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기술 투자를 하지 않았던 거죠.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늦게 시작을 했고 네. 이 부분을 SK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쫓아나가고 있는 거고, 마이크론이 뒤늦게 이제 SK 하이닉스를 쫓아오고 있는 형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계약들이 보통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SK 하이닉스 계약할 때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벌써 마이크론이 좋아졌네, 그럼 마이크론 네네. 교체하지, 이렇게 이 계약을 맺지는 않거든요. 중장기적 계약을 맺기 때문에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어떠한 선도 지금 약 70%의 시장 점유율을 HBM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좀 전에 네. 박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삼성전자 분기별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그래픽이 나왔는데 네.
딱 한눈에 보니 저게 주가에는 좋을 수 없는 그림이잖아요. 네. 꺾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밑에 아래가 영업이익인데 네. 위에 매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크게 꺾였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전분기 대비 한 50%가량 꺾인 느낌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로이터는 39%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뭐 50%가 넘어설 거라고 지금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충분히 예상됐던 거죠. 다들 그래요? 알고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 물론 코스피 평균치보다는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 사실은 매수세도 지금 대단히 강하고 있고,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들과 전망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삼성의 갤럭시 수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상호 관세 조치에 25%의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것은 8월 1일로 말씀하신 것처럼 유예된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충분히 8월 1일까지는 협상을 완료시킬 수 있지 않을까로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갤럭시 제품의 어떤 대미 수출 예.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8월 1일까지 협상을 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미국산 뭐를 갖다가 사준다든지. 뭐 네. 관세 장벽을 없애라고 했는데 그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우선은 모르겠네요. 미국이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이제 미국 대미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고 여기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미국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을 많이 하게 해달라는 거고 한국이 미국에다 투자를 많이 하게 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 구글하고 애플이죠 이런 데에 대한 디지털 지금 온라인 플랫폼법에 의해서 그들에 대한 규제를 지금 하지 말고 특히 미국 구글의 지도와 온라인 애플의 지도를 한국에 허락해달라는 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 국방비, 뭐 방위비 분담, 뭐 이런 증액들이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크게 저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네. 그런 건 줄 수 있는 거고요. 한국이 줄 수 있는 방식은 이제 쿼터제죠. 일본이 하고 있는 방식인데 일정 쿼터제까지는 관세를 적게 주지만 그 쿼터를 넘어설 경우, 예를 들면 쌀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관세를 좀 낮게 주지만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물량이 막 해서 한국 시장 자체가 붕괴될 것 같은 이 수치에서는 관세를 높이는 방식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에다가 일정 부분에 대한 수입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수입은 보장하겠다. 거꾸로 우리 한국의 그 알루미늄이라든지 철강에 대해서도 2017년에 갭을 둬서 2017년 정도까지 판매됐던 물량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관세를 물지 않는데 그 위에 추가되는 물량 수출이 좀 더 많이 된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과잉 한국의 제품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조금은 이것을 이 관세를 그러니까 차등해서 매기는 이거를 뭐 TRQ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토탈 뭐 레이트 쿼터라고 해가지고 이 관세에 대한 타리프에 대한 쿼터를 갖다가 쿼터제로 해서 즉 우리가 한국이 만약에 100을 미국에다 수출하면 80까지는 관세를 없게 저렴하게 가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20%는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이 매겨라. 그래서 차등 관세 정책을 한국은 아마 요구하게 될 거고요. 이거는 미국이 일본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미국이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의 비율을 예를 들면 100 중에서 80대 20이냐, 70대 30이냐, 또는 60대 40이냐 이렇게 정하게 차름이지 100% 모든 한국의 알루미늄과 철강 이렇게 지금 관세를 다 매긴다라는 건 대단히 부당하다고 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우리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역 대표부도 협상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다리기 즉 100 부분에서 100%에서 70대 30, 60대 40 이 부분에서의 어떤 줄다리기 싸움이 계속 8월 달까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타코 해서 진짜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에 CEO 치킨 아웃 물러선다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치킨집을 차린대요.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하면은 8월 1일 관세 부과일도 조정 가능하답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이거를 서한 관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한을 보냈다는 것 자체는 서한 이후로부터 한 달간의 여유를 두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관세 협정 기간을 연기한 거죠. 근데 이제 자기 폼이 빠지니까 내가 우리 한 달간 연기해 줄게 하면 포함하니까 우리 이미 저기 관세 결정에서 서한 보냈어. 하지만 서한의 유효 기간은 언제부터 작동됐냐면 8월 달부터야. 사실상 8월 달부터까지 연기해 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 모양이 빠지게 생겼으니까 연기를 했다면 그냥 서한은 보냈어. 관세 결정 난 거야. 라고 하지만
뒤에 문은 열려 있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한 달의 여유가 지금 왜냐하면 협상이 이제 처음 시작된다면 한 달 기간은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라 볼 수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가 4월 초에 있었던 그 해방의 날 이후에 예. 관세 협정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조정 기간이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본다라면 예.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요 직전 화면에서 뭐 이 서한을 보내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뭐 상투적인 표현이 it is great honor 뭐 어쩌고 저쩌고 저런 표현은 딱 보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 그렇죠. 내용은 완전 저 영어를 읽어보면은 네. 저런 우리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도 내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영어 쓰면 혼난다. 이렇게 영어 쓰면 혼난다. 네, 영어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요. 그거를 또 일각에서는 굉장히 쉬운 표현이라고 또 뭐 쉬운 얘기하잖아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표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를 전 세계적으로 쉽게 만들기 위해서 초등 영어를 쓰는 거를 우리가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우리 글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문서 보냈는데 꼭 계속해서 부장님이 문서를 보냈는데 반복적으로 막 이거는 막 11폰트로 쓰다가 요 특정 부분만 15포인트로 계속 이 중간중간이 나오면 이게 강조인지 뭐 지금 말하시면서 글 쓰시면서 소리 지르신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은 트럼프에서 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SNS에 올 때도 보면 강조점에 대문자로 쓴다든지. 맞아요. 근데 저 용어가 새삼스럽게 왜 이렇게 어색하죠? 저 7월 9일 시행 예정 상호관세 부과 8월 1일 마치 상호관세 25% 하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25% 관세 매기고 우리도 미국 산에 대해서 25% 상호 관세를 매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용어가. 그렇죠. 이건 대단히 일방적인 해석이죠. 이미 트럼프가 해석하는 거에는 한국으로 치면 한국이 이미 미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25% 정도는 매기고 있으니 우리가 그 정도 비관세 장벽으로. 25%를 매길게 이런 식인 거죠. 즉 다 협상 대상국이 25%는 너네 다 비관세로 미국을 차별하고 있어. 그래서 그 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관세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볼 땐 이건 관세야. 그래서 우리 제품이 수출이 안 되는 거니 우리 제품 한국으로 더 수출 많이 하게 해줘. 그래야 안 오면 우리 평등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도 매길 거야. 이런 식의 사실은 어거지죠, 사실은. 이 어거지를 근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은 미국의 수출에서 무역 수지를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한국이 미국 수출길이 막힌다라면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분 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라든지 가전이라든지 한국의 어떤 경제에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지금 받아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는 필요가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게 우리가 맞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실리로서 다가오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쪽에서 이제 간밤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은 뭐니뭐니 해도 테슬라가 네.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 신당 창당 소식 나오자마자 지금 막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장중에는 200일 이평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게 투자자들을 좀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일요일 밤 잠을 자지 못했고요. 왜요? 저도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아니, 이거를 책도 빼야 될 쓰셨다.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저는 아직 수익을 네. 꽤 보고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는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왜냐하면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카톡도 오고 네. 전화도 오고 예. 내일 장 열면 분명히 떨어질 텐데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의도 오고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지금 특히 한국의 투자자분들에게 계신 거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선 테슬라의 기술 주식의 성격이 좀 변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주식의 성격이 변했다. 네, 우선은 저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미래 가능성과 기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술적인 근거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압도적인 글로벌 넘버 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은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도 대단히 큰 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웨이모를 넘어서서 우버를 붕괴시키면서 미국에서 새로운 어떠한 모빌리티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의 로봇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명확하게 알파벳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애플처럼 기술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있는 멀티플들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정치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상당하게 CEO로서는 저는 옳은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념과 이런 것들을 떠나서
떠나서 이건 옳은 행동이라 볼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또 정치적으로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이죠. 하나는 억만장자로서 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고 팔로우만 해도 2억 명이 넘고 이러다 네. 보면은 흔히 말하는 니힐리즘, 좋게 표현해서 니힐리즘이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는 다양한 이 관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네, 봐요. 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저는 이미 관종이 나라로 확실히 빠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세계에서 최고로 많고 팔로워가 2억 명이고 뭐 이거 그렇죠. 어떻게 거기에 가지 않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테슬라가 만들어가고 있는 기술 시장의 성격이 기존의 법에서 물건을 잘 만들어서 잘 파는 시장이 아니라 법을 끊임없이 바꿔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에서 예. 내가 시장에서 물건만 예. 잘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없던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 없던 시장을 새롭게 만들 때는 반드시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법 내지는 어떤 규제 뭐 이런 문제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팔란티어가 성장하는데 팔란티어는 성장하는데 법을 하나도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는 시장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은 훌륭한 제품 만들면 다들 사간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예를 들면 메타가 성장함에 있어서 인스타그램이 개인정보법을 잘 지키면 됩니다. 네네. 안 지켜서 문제인 거죠. 예. 잘 지키면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구글도 마찬가지죠. 자꾸 너무 성장해서 기존의 반독점법에 걸리는 것뿐이지 너무 성장해서. 근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각 주마다 각 나라마다 한국도 도입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안 하고 있죠. 한국은 두 가지 이유죠. 현대기아차라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데이터라는 정보 보호를 위해서 여하튼 자율주행을 우리가 FSD도 허가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나라가 법을 바꿔야 된다고 이 법을 바꾼다는 건 정치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특징은 기술적으로는 성장의 잠재력을 막대하게 정말 용암처럼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법과 정치권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근데 그러다 보니 일론 머스크의 어떤 개인적인 조건에 의한 아까 말했던 세계 최고의 부자와 관종과 이것의 특징도 하나 있지만 두 번째 테슬라 가지고 있는 숙명 자체가 정치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테슬라 주가를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테슬라 경영에만 집중했다는 문제가 없겠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저는 이 주가의 영향은 정치적인 영향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것이 자주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자주 반복되게 되면 마치 이것이 정치 테마주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테마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제 투자자의 성격에 따라서 저는 사실은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도안이면 뭐예요? 네. 승리 아니면 패배입니다. 즉 사실은 투자라는 건 사실은 여러분 스펙트럼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70%의 확률, 65%의 확률, 75%의 확률이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때는 내가 가는 거고 45%의 확률, 35%의 확률은 내가 손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100%의 승리 아니면 0%의 패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부분으로 사실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던 거야. 스펙트럼에 투자해서 극단적인 승리를 맛볼 것인가? 아니면 완벽하게 패배를 맛볼 것인가? 이러한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거고 하지만 남은 희망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회에서 강력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테슬라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말려라. 이것이 이 사회의 의무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는 것이 이것이 주주에 대한 책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고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일론 머스크를 말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들. 예.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아마 제가 만약에 일론 머스크면은 저 정도의 돈을 갖고 있다라면 다양한 그룹에다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차피 대통령 선거에는 안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의 주적은 아니죠. 민주당의 주적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당을 망쳐서 현행 미국 헌법으로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못 나가도 지금 다른 사람을 내보낼 수 있죠. 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내보낼 수 있는데 내보내게 되면은 한 당은 집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화당 경향성이 강한 후보를 내보내면 예. 공화당의 표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민주당이 이기게 되는 거고 이건 예. 공화당이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대선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복수의 화신이 되어 트럼프는 집권 나머지 3년을 일론 머스크를 죽이는 데 시간을 쓸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선을 그었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생각 없다. 그리고 전국 정당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캐스팅 보트 정당이 되겠다. 예. 즉 후보 예를 들면 상원에서 한 5군데 보내서 2-3군데 이기고
하원 같은 경우 한 15건대 내보내서 8석 정도 이기겠다. 50% 확률로. 요 정도만 가지고서 두 당을 붕괴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두 당과 평화롭게 공전하는 세 번째 정당이지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자극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크게 자극하고 있지는 않은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반응도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감히 아메리카 당을 만들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트럼프도. 네네. 그거 해도 안 될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근데 지금 네이트 실버, 뉴욕타임즈의 네이트 실버라든지 어제 이제 분석 보고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선거 전문가들이죠. 일론 머스크도 아마 지금 계속 따져보고 있을 거예요. 선거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예를 들면은 2~3석을 갖는 건 좋은데 2~3석이 나오려면은 최소 10군데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2~3석 갖기 위해서 2~3군데 지역구에만 출마하면 2~3석 이기면 너무나도 쉬운 게임이죠. 예. 근데 2~3석 이기기 위해서도 10개 지역은 출마를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그만한 후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확률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물러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그래 나도 해보려고 했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버려야 될 이익이 너무 큽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 X라고 하는 버려야 될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 이 네고시에이션을 하고 밀고 딸기 하다가 충분히 이쪽으로 돌아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정당을 만들겠다니까 저렇게 강하게 안 몰아치고 있거든요. 네네. 좀 미친 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전기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비판하는 건 사실은 감세 부분이라든지 부채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빗나가면서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미국 정부가 테슬라를 버리고 스페이스 X를 버린다는 것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지금 가장 중요한 미국의 어떤 경쟁적인 자산을 버린다는 건 쉬운 결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싸움이 어느 정도 중재 세력에 의해서 멈출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정치적인 이슈로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간에 멈출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좋은 소식들이 실물에서 나타나면서 다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지금 상황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되면서 또 한 달만 지나면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아니야 다시 생각했지만 그래도 당이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아직까지도 보니까 이 우리 이른바 서학개미의 최애 종목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한 5월, 6월 달에도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또 네, 추가적으로. 그래서 저는 정말 가슴 아프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100 아니면 0을 투자 나는 그래도 괜찮아 고할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중에 절대 다수는 아닐 거거든요. 네. 예. 아니 이게 이제 참 뭐 비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또 스페이스X도 있잖아. 이러다 보니까 로켓랩 주가는 오래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예. 일시적이죠. 로켓랩도 이제 흔히 말하는 재사용 가능한 예. 로켓을 현실화시킨 소형 로켓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제 로켓랩 주가가 약 5% 넘게 올라가면서 한, 예, 9% 가량.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스페이스X하고 안 하면 로켓넷을 하겠구나라는 거죠. 근데 로켓넷은 우리 식으로 하면은 자동차로 치면 경운기 만드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소형이냐 중대형이냐의 차이는 있는 거죠. 엄청나게 예. 차이가 있습니다. 소형으로 띄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저궤도 위성으로 띄워야 되는 건데 저궤도 위성에 있어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들 뭐 항상 화성으로 간다는 거는 일종의 그냥 꿈이고 비전이고 사람들을 네네. 이렇게 하게 하지만 실질적인 테슬라가 하려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스타쉽을 통해서 예. 지금 스타링크를 띄우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이것의 세컨드 제너레이션, 두 번째 제너레이션 훨씬 더 크는데 지금 팔콘 9으로 못 띄웁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대형을 스타쉽을 띄우려고 하는 것은 스타링크 사업을 더욱더 확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로켓랩은 저도 대단히 의미 있고 잠깐 저도 투자했다가 이익을 보고 물러나긴 했지만 네. 로켓랩의 가장 큰 단점은 아직 중대형으로 못 가고 있다는 거. 중대형 실험하고 있어요. 예. R&D 차원에서. 예. 만약에 중대형이 성공한다면 로켓랩이 충분하게 나사의 파트너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극히 작은 소형 로켓이기 때문에 제한은 있다. 하지만 기술력으로 볼 때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의미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시세는 일단 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그렇죠. 정도로 이거는 해석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반사 네, 이익인 네. 거죠. 네. 반사이. 예. 그래요. 박사님 설마 단타족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저는 오늘 좀 조금은 들고 가시는 거죠? 네. 길게 가면 어느 정도?
저는 보통 3, 4년을 목표로 하고 항상 투자를 3, 4년을 목표. 기업을 투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다 던졌답니다. 제가요? 테슬라. 아이, 잘하셨네요. 아니. 아주 법은 아주 진짜 영악해요. 아니, 그냥 영리하신 거고 어떻게 냄새를 스마트하신 맡고 거죠. 어떻게 그냥 냄새 지루해서 그랬어요. 지루해서. 지루해서. 네, 호가 볼게요, 호가. 아 그래요.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0.7%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3036, 코스닥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7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 영업이익 자체는 전분기 대비로는 이제 많이 급감이 됐습니다. 이른바 어닝 쇼크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일단 지금 호가 분위기는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26만 8,500원. LG 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현대차 소포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20만 8,000원이고요. 기아가 오늘 1.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9만 7,000원. 그리고 KB금융이 3%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11만 900원.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1.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6만 500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가 6만 3,400원. 셀트리온 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11% 급등을 했는데 오늘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41만 500원. 에코프로비엠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HLB가 0.8%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1%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4만 4,800원. 파마리서치가 1.9%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2만 7,000원이고요. 휴젤이 오늘 1.3%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36만 4,000원. 레인보로보틱스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펩트론 보합 예상됩니다. 오늘 리가캠바이오, 클래시스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요. 일단은 뭐 오늘 양시장 글쎄요. 일단 호가 분위기는 좀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또 워낙 장중에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글쎄요. 밑꼬리 달고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고 예측 자체가 쉽지 않네요. 예. 근데 쿠션이 네. 너무 두툼한 쿠션이 밑에 있으니까 뭐 한 5층, 10층에서 뛰어내려도 충분히 목숨을 건지겠다 싶은 게 네. 70조에 70조 예탁금이 70조요? 우리. 오. 그죠. 지금 뭐 밀리면 그러니까요. 조금 대기 매수세가 대기 꽤 매수세가 있다는 참 거죠. 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새는 이제 미국장 뭐 주변 아시아장 무관 그리고 밤사이 어떤 뭐 야간 선물하고 비슷하게라도 개장하던데 그것마저도 요새는 별 차이 없고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오늘도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삼성전자 강하네요. 아까 프리장에서는 이때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처음에는 약간 쇼킹한 모습이었습니다만 그 뭐 일회성이었다는 그걸 감안한다면은 근데 아까 저기 그리고 지금 나온 내용으로는 3조 9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자사주 취득. 야. 예. 이제 자사주 취득하고 예.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죠. 당연히 소각 아니고 우리나라는 가봐야 되는 겁니까? 왜냐면은 소각이면 소각까지 나와야죠. 자사주 취득 결정이네. 자사주 취득. 일단 취득만. 예. 그다음에는 뭐 모르죠. 근데 저기 강 박사님 아까 저 워낙 제가 이쪽 기술적인 문제에서 과문한 데다가 이해력도 떨어져서 아까 IC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 IC입니까? 일시입니까? 원시입니까? 원C가 맞습니다. 일시. 일시. 예. 일시, 1B, 일시. 1A에서 시작해서 1A, 1B, 물론 마이크론 1B를 1베타까지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네. 애매하게. 그러니까 네. 1A에서 시작해서 지금 1B까지 왔고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은 1B를 적용하고 있고 예. 또 마이크론은 1B의 다음 버전인 1 뭐 베타라는 걸 쓰고 예. 있긴 합니다만 삼성은 1C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고 1C를 양산하겠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C는 10나노다. 그리고 1B는 12나노다. 이렇게 아까 기억하시면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남들보다 조금 일찍 1C까지, 1C까지 갔는데 네.
이걸 쌓는 게 좀 약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쌓아서 연결해서 여기에서 발열도 없게 효과적으로 데이터가 주고받게 하는 것에 삼성이 지금 약하다라는 거고. 그런데 시장의 시그널이 두 개인 것이 하나는 엔비디아에서는 아직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엔비디아에서는 HBM3E를 예. 근데 AMD에서는 받아들였다라고 회사 측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받아들인 것이 몇 월부터인지 이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고 삼성이 여기에 수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미지수인데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삼성이 뒤처져 있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시장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의 납품 분량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것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왜냐하면 HBM은 대단히 영업이익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또는 삼성이 여기다가 수율이 아주 낮은 상태로서 공급하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삼성이 완전히 이제는 경쟁에서 뒤처지고 완전히 아웃되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들이 이제 나오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하락을 받쳐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도 좀 여쭤볼게요. 네. 엔비디아 지금 시가총액 4조 달러 네,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어제 장만 나쁘지 않았으면 4조 달러를 기록했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그 칩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가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 얘기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그 반도체주의 장기적인 성장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AI 했던 2022년 11월에 챗GPT를 처음으로 보면서 정말 AI가 세상을 바꾸겠구나. 그리고 경쟁적으로 여기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뛰어들면서 엄청난 투자를 2024년에 빅테크 4개 기업이 2천억 달러를 그리고 올해 3천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이것은 엔비디아의 수요로 폭발적으로 이어졌던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황금기의 시작이 아니라 AI가 많은 것을 가져오겠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이렇게 시장이 커졌던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황금기로 들어간 것에 대한 가장 큰 지표는 여러분들이 챗GPT를 쓰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챗GPT 사용자가 올해 2월 달에 4억 명이었다가 올해 4월 달에 8억 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한국이 2천만 명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뉴욕타임즈하고의 SMR2안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유튜브 인터뷰에서 SNS 출시를 거의 공식화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올해 그들의 목표를 20억 명이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여러분 4억 명이 쓸 때 4억 명이라도 사실 적극적으로 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무료로 쓰는 사람들은 하위 모델, 최상위 모델을 쓰는 거는 돈을 내는 사람들이 썼던 네. 거고 또 올해부터는 최상위 모델을 돈을 안 내는 사람들도 무료로 쓰는 사람들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하. 질문의 개수를 차용하는데 저희 어머니나 제 조카는 그 질문의 개수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도 아니고 기업 업무에서 매일 쓰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히 대중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더욱더 많은 GPU와 NPU와 AI 반도체 칩이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4억 명 쓸 때하고 2배가 더 들어가면 글쎄요. 지금 물량이 더 필요한 거고 오죽했으면 오픈 AI가 여러분 시장의 신호를 읽어야 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만 쓰다가 예. 구글 데이터 센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 구글의 TPU를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왜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증설하는 속도가 너무 늦어서. 네. 즉 엔비디아의 칩을 갖다가 증설하는 속도가 늦어서 조금 여유가 있는 데이터 센터에 여유가 있는 구글 걸 갖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오픈 AI는 급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AI의 황금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AI가 시작되기 위해서 몸 푸는 단계였다는 거예요. 몸 푸는 단계였는데 이제는 AI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을 뭘로 우리가 보냐면 2008년에 애플의 앱스토어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진짜로 스마트폰의 시장이 오겠구나. 2007년에 스마트폰이 1월에 스티브 잡스가 발표했을 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사람들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2008년에 앱스토어가 나오면서 저 앱은 쓰고 싶은데 저거 쓰려면 스마트폰 사야 되는 거야. 아하. 그런데 앱이 본격적으로 터진 거는 2013년, 14년입니다. 예. 그러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 모바일 경제가 다 바뀌었듯이 AI를 통해서 소비자 시장이 다 바뀌는 것. 이거 우리가 컨슈머 AI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컨슈머 AI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 여기에 들어가는 인프라스트럭처인 반도체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필수 조건이 저는 마련됐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7월 8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좀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서한을 발송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7월 9일로 이제 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데 이거를 이제 좀 늦췄습니다. 8월 1일까지 관세 유예 기간 종료 시점을 늦추기로 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이네요. 코스피가 0.4% 올라갑니다. 3072, 코스닥도 보합권으로 779포인트. 일단 양시장 상승 출발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6% 올라갑니다.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사주 3조 9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소식이 나오고 주가는 올라갑니다. 지금 62,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0.3% 떨어지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8% 하락합니다. 102만 1,000원. KB금융 올라갑니다. 11만 4,700원. 현대차가 1.2% 떨어집니다. 20만 6,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올라갑니다. 네이버가 2.7% 상승합니다. 26만 3,000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0.79% 올라가고요. 셀테리온은 0.6% 하락합니다. 17만 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4% 떨어집니다.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옵니다. 지금 41만 1,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6% 올라갑니다. 10만 2,000원. HLB 지금 강보합권이고 에코프로가 0.5% 상승합니다. 파마리서치도 1.5% 올라가네요. 52만 5,000원. 휴젤은 좀 떨어집니다. 지금 35만 6,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3% 상승합니다. 지금 26만 6,500원 사흘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펩트론이 0.6% 하락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2% 약세로 11만 9,900원. 클래시스는 보합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나트륨 이온, 2차전지 쪽에서 나트륨 이온 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이글이 14% 급등을 하고 있고요. 6,100원 선, 애경케미칼도 9% 강세입니다. 지금 12,470원, 나인테크가 3.4%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오름세에 이어집니다. LNF도 1% 상승하면서 52,400원, 포스코퓨처엠도 올라가고요. 자, 그 밖에는 지역 화폐, NFT, 전자결제 쪽, 스테이블 코인 쪽 움직임이 좋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이제 쿠콘이 11%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39,8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갤럭시 머니트리도 4% 올라갑니다. 12,150원. 그리고 미토온도 3% 올라갑니다. 6,300원 선이고요. 한국정보인증도 3.4% 올라갑니다. 8,410원이고요. 카카오페이, LGCNS, 위메이드 각각 2%에서 1% 오름세. NHN, KCP가 5.6% 올라가고요. 지금 카카오페이도 보셨죠. 8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DLENC가 2.6% 올라갑니다. 5만 100원. GS건설도 1.7% 상승 중이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도 1% 이상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은행주, 금융주 좋네요. 지금 제주은행이 4% 올라갑니다. 15,570원,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 모두 3% 이상 상승합니다. 88,800원, 그리고 JB금융지주 23,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3.6% 올라가고 KB금융도 11만 6,400원, 신한지주도 6만 6,900원. 오늘 금융주 다 좋습니다. 조선주도 오늘 반등 보여주고 있네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각각 3%에서 2% 상승 보여줍니다. 각각 주가는 16,720원, 7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381억 원 매수 5위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61억 원, 168억 원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81억 원, 34억 원 매수 5위. 외국인은 11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에서 한 9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네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기장 마감 대비로 5원 30전 상승하면서 1,373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코스닥 대형주 쪽 흐름이 좋네요. 지금 보니까.
코스피요. 코스피 네네네. 대형주 쪽. 네.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이 사는 종목 위주로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의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네. 보면 볼수록 시장은 이렇게 무슨 뭐 시황 분석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참 다 부질없는 게 오늘 지금 2차 전지 오르는 거 보세요. 맞아요. 옛날에 2차 전지 한참 빠질 때는 테슬라가 빠져서 그렇고요. 리튬 가격이 뭐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엘버말 주가가 빠져서 그런데요. 엘버말도 빠지고 테슬라는 어제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2차 전지만 가요. 이걸 뭐로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냥 싼 놈 가는 거야. 맞아요. 싼 놈 가고 맞아요. 턱없이 비싸게 올랐던 걸 그거 이제 뒤따라가면 물려서 네. 또 몇 년 고생하는 거고. 맞아요. 제주원에 뭐 지금 보니까 얘는 원래 예전부터 우리 프로그램에서 끼 있는 종목이라고 출렁출렁 하는데 이제 쿵 했다가 또 이제 한번 들이대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매일매일 참 우리 한 59분쯤 되면 항상 이렇게 이제 개장 시간 알려주시는 우리 시청자분 계시잖아요. 됐고 빨리 네. 도박장 열자. 네. 오늘도 멋있는 판이 또 열렸습니다. 야, 그러니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분위기는 굉장히 추워했거든요.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런저런 어떤 채널들 이제 어제 장을 마무리하면서 내일 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말이 좀 춥다. 네, 네. 뭐 관세 서한도 날라오고 삼성전자 실적도 발표되고 할 건데 이걸 갖다가 한번 막아내야 된다 하는데 뭐 외국인이 안 사도 올라가고 그러니 이거는 뭐 시장 자체가 현재는 그러네요. 지금 꽃버스, 인버스 많이들 샀다고 그러던데 개인들이. 아, 그래요? 예, 그러니 너무 이렇게 정직하게 답대로 무슨 공식 있는 거 아니고 답대로 안 가는 게 이 시장이라서 그래서 어려운가 봅니다. 이런저런 어떤 뭐 뉴스의 흐름이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인버스 사고 싶죠. 인버스 사고 싶었는데 그런데 지금 힘 있는 쪽에서는 이 시장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쪽에서 시장을 위로 올리겠다고 하죠. 근데 요즘 장은 달리는 말이 올라타야 된대요. 그런가 봅니다. 네, 달리는 말이 좀 쉬었다 싶으면 빨리 올라타야 된다. 쉬었다 싶으면 네. 아 그러네. 예. 아니 아까 센터장님이 이제 반도체 이 네.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네. 그럼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낙수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저는 궁금하고. 낙수 효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낙수 보고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즉 엔비디아가 자기가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다양한 생태계 속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물론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네.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SK가 하이닉스가 붕괴된다는 것이 아니라 SK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저하될 수는 있지만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 것에서 네.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전체 총 매출은 증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케이덴스라고 해가지고 뭐 설계용 플랫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패키징한다든지 반대칩을 테스트한다든지 TSMC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정확하게 TSMC 같은 경우 지정학적 위기가 있지만 네. 저는 중국하고 타이완의 전쟁이 당분간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도가 좀 진행되면서 AI와 관련된 본격적인 경쟁이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도 작은 돈이긴 하지만 이제 뭐 5년간 100조라고 하는 돈들이 지금 투여되고 있는 거고 일본도 네. 마찬가지인 거고 유럽 또한 마찬가지인 거고 심지어는 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도 AI 산업들을 키우겠다는 이러한 투자자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보급됐듯이 전 세계 인구가 AI를 쓰는 그러한 시대로의 진입을 저희가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AI 경제는 앞으로 더욱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라든지 이런 건 다양하게 있을 거고요. 저는 오픈 AI의 상장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픈 AI가 상장을 하게 되면 지금 벌써 3천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2012년에 메타가 즉 과거에 페이스북이 상장을 하고서 2015년까지 즉 한 3년 6개월 정도 걸려서 이 3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벌써 3천억 달러고 상장을 하게 되면 약 5천억 달러 정도의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고 1, 2년 안에 1조 달러를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등장했다라는 것, 그것도 스타트업 씬에서 대단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곧 SNS를 시작하게 되고 여기에 이커머스가 미국에서는 이미 작동이 되기 시작했고 이 부분들을 확대하고 검색 시장의 질서 재편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이제 젊은 사람들은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챗GPT에서 검색하는 그렇죠. 비율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기본적인 세상의 질서가 변하는 거고요. 여러분 마케팅의 질서도 변합니다. 마케팅의 질서. 네, 왜냐하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AI를 통해서 매출이 100% 발생하지는 않죠. 네네. 근데 10%만 발생하더라도 예. 여기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10%가 아니라 사실은 90%가 인간에 의해서 구매가 결정되더라도 그중에 많은 부분이 항상 AI에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AI의 조언을 받으면서 물건을 구매하는 비율들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AI 브랜드에 AI 챗GPT 답변에 우리 브랜드가 없다. 챗GPT 브랜드에 우리 제품이 안 나온다. 예. 또는 우리 제품이 3등으로 나온다. 이러면 그만큼 신뢰도가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러한 질서 재편 우리가 모바일이 생기면서 모바일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던 것처럼 당연하게 AI가 나오면 AI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AI 잘 보이기 위해서. AI가 꼭 강정수에게 추천해주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자로서 AI가 등장한다는 것은 AI 자체가 이제 커스터머, 고객이라는 겁니다. 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엄청난 또 마케팅 또한 질서 또한 변하게 될 거고 정말 다양한 변화들이 우리의 경제 질서와 사회 질서의 변동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도 어떤 변화에 조금 이렇게 늦게 좀 따라가는 스타일인데 이거 챗GPT는 써보니까 신기해가지고 박사님 말씀 맞다나 저도 요새 뭐가 궁금하면 얘한테 다 물어봐요. 얘한테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또 정민 앵커가 알려줘가지고 퍼플렉스티 네. 그것도 한번 깔아봤는데 약간 좀 두 개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퍼플렉시티는 좀 모범생 같고요. 이 약간 그런 챗GPT가 이렇게 뭔가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챗GPT는 이제 반에서 보면은 아이들 모아놓고 내가 어제 있었던 일 얘기해줄게 아, 하면서 막 그러니까. 수다 잘 떠는 네, 맞아요. 수다 잘 떠는 그 친구 같고 좀 말이 많아요. 네, 말이 많고. 네, 말이 많고 네. 뭐 한 번씩 그거 해가지고 추가 질문하면은 참 좋은 질문이에요 하면서 마치 네가 이런 질문까지 할 할 줄 줄 몰랐는데 몰랐어. 뭐 그러면서 약간, 막 칭찬하면서 칭찬도 얘기하고. 하고 갖고 놀더라고요 또. 근데 궁금한 거. 네. 그래서 금광 캐던 시절에 삽자루 만들고 곡괭이 만들고 청바지 만들었던 회사는 돈 벌었는데 이제 금광이 터져야 되지 않습니까? 금광 회사는 네.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그쪽은 앞으로 엄청난 수요 이해되고 하는데 과연 이 AI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래저래 그 3천억 달러 무슨 뭐 1조 달러 갈 만한 어떤 그 수익 모델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큰 질서 지편이 일어나겠죠. 금강을 채굴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비디아는 곡괭이하고 청바지를 만드는 다이나마이트를 만드는 회사고 예. 근데 지금 금강이 터진 거예요. 금광이 터졌다. 네, 그 금강을 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땅을 파고 있을 때 돈을 벌었던 게 엔비디아인데 이제 금강이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곡괭이는 더 필요합니다. 곡괭이는 더 필요하고. 왜? 금강을 이렇게 더 깊게 파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금강은 지금 현재는 오픈 AI가 먼저 파낸 거죠. 네. 오픈 AI가 파냈다라는 건데 파냈는데 이 문제는 아까 전에 제가 SNS 시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신들이 $20씩 받는 것도 돈을 벌지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렇게 버는 것이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서비스예요. 이번에 뭐 연간 반복 매출이 40억 달러를 넘었다고 디인포메이션에서 지난 주말에 보도를 했는데요. 40억 달러면 매출이 꽤 많은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걸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SNS를 가겠다는 건 뭐냐면 우리 메타하고 맞짱 뜨겠다라는 거예요. 메타랑. 인스타그램 우리가 영원히 인스타그램의 SNS 왜냐면 이번에 뉴욕타임즈에 있는 기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왜 그러니까 샘 알트만에게 오픈 AI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난리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X.com에다가 글을 맨날 올리냐. 예. 그렇게 했더니 웃으면서 그럼 나 어디다 올릴까 그랬더니 너가 만들면 되지 않아? 그래도 될까라고 해서 웃음을 보이면서 아하. 이 폭풍이 그 기자의 표현은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아는 신호를 받았다. 기자가. 네, 폭풍이 이미 그리고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겠네요. SNS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한국에도 와서 이 본인들의 SNS에 올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즉 챗GPT에서 탭만 누르면 이제 SNS가 연결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여기에 광고를 실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메타가 지금 떨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을 계속해서 AI 인재들 데려와서 강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픈 AI가
메타의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이미 오픈 AI는 검색을 통해서 아까 전에 구글의 시장에 이미 침범을 한 겁니다. 사실 한국으로 치면 구글과 네이버의 시장에 침범을 한 거죠. 이제 인스타그램의 시장에 침범을 하겠다는 거고 여러분 SNS를 하게 되면 반드시 DM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의 시장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즉 돈을 어떻게 버냐면 기존에서 AI에 대해서 $20씩 안 내던 사람들이 $20씩 내게 하는 시장도 존재하지만 뺏어오는 거죠. 남의 시장을. 즉 구글의 시장을 뺏어오는 거고 네. 메타의 시장을 뺏어오는 거고 네이버의 시장을 뺏어오는 거고 카카오 시장을 뺏어오는 거고 아마존의 시장을 쿠팡의 시장을 뺏어옴으로써 경쟁을 하려는 거고 자 그럼 이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도 나머지들도 AI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쿠팡 같은 경우에도 뺏기지 않게 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최소한 올해 1조 원, 한국이 1조 원의 AI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AI 투자들을 경쟁 기업들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살을 건 싸움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 결국은 곡괭이를 산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과거에는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네. 저는 오픈 AI의 이용자가 8억 명을 넘어섰다라는 것 그리고 기업 밸류에이션을 3천억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것 이것은 앞으로 금강이 발견됐다는 얘기고 AI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대중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어 얘기하는 거고 이랬을 경우에 반도체의 수요는 더욱더 크게 증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엔비디아가 포트폴리오에 없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쪽 뭐 브로드컴도 있고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또 뭐 AMD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반도체가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블이라든지 근데 마블은 요즘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꾸 엔비디아의 적도 경쟁에서 시장 점유율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브로드컴이 네. 일종의 적이라고 볼 수가 네, 있죠. 네. 경쟁사. 그 경쟁사를 담으셔도 되는 건데 네. 메인스트림에 그 핵심을 담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으로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럼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를 일정 부분이라도 지금 담는 게 그렇죠. 그건 안전자산이라고 네.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이 안전자산에서 큰 수익은 보진 못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다른 것의 변동에 비해서 붕괴될 수 없는 지금의 당분간에 있어서의 자산의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를 가지고 가시는 것은 네. 엔비디아로 내가 3배, 4배 벌겠다가 아니라 예. 다른 시장이 흔들려도 엔비디아가 받쳐줄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의 구성에서 엔비디아를 가져가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또 포모에서도 약간 자유로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없으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데가 올랐다가 테슬라 저렇게 올라갔다가 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막 탈 때 엔비디아는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을 거라는 네네. 거예요. 엔비디아의 유일한 리스크가 예를 들자면은 지금 뭐 80억 달러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올해 내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요번에 2분기 어닝콜은 서프라이징이 있을 거라고 좀 네, 보고 있어요. 7월 말이죠. 네, 7월 네. 말이나 8월 초에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미지수는 뭐냐면 구체적인 실적으로 보면은 블랙엘이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블랙엘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후퍼 H백도 팔리고 있어요. 자, H백과 블랙엘의 비중이 예를 들면 5대5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매출 전망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까봤더니 6대4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블랙엘이 6이 팔렸다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블랙엘의 공급량과 이것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보다 블랙엘의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저는 상승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엔비디아는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블랙엘로 빠른 속도로의 전환들을 가져가줘야 된다는 거고 그것이 작년에 엔비디아 주가를 주춤시켰던 것은 블랙엘이 사실은 5개월 정도 늦게 시장에서 양산되기 시작했던 것이 엔비디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그 부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얼마나 가속도를 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네.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다면 아마 블랙엘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예상외로 강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서한을 보냈지만 상호관세 발효 시한을 좀 연기했다는 소식에 시장 좀 투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1.2% 올라가면서 3,09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5% 상승합니다. 782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기관이 사들입니다. 외국인은 32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반면 기관 820억 원, 1,026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614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만 팝니다. 외국인 131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인 가운데 기관 5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역시 65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조선, 은행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자제품과 생명보험, 자동차 업종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가 상승세입니다. 국제 리튬 가격이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전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낮추고 화재 위험성을 줄이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어 관련주들 최근에 자주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자이글과 애경케미칼 등이 큰 폭의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자이글이 18% 가까이 상승하며 거래가 6,320원이고 애경케미칼이 14.2% 올라갑니다. 거래가 13,07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메가터치가 4.65% 오름세로 4,615원대, 나인테크가 1.6% 가까이 상승 중이고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2.79%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가 103,200원으로 집계됩니다. 은행주가 오름세입니다. 은행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월 하반기에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발표되는 시기로 은행별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은행주 내에서는 JB금융지주 4.7% 오름세로 거래가 23,400원이고요. 하나금융지주가 5.6% 강세로 95,5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도 5%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15,740원. KB금융이 4.28% 상승하면서 119,3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요. 우리금융지주까지도 5.12%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24,6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결제 관련주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서 유관기관 간 만장일치로 기반한 인가 시스템을 제안하는 대안책을 꺼내들었죠. 이에 전자결제 인프라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주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종목들은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쿠코이 현재 6.42% 오름세로 38,100원. NHN KCP가 4.5%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11,39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터리 2%대 오름세 보여줍니다. 11,870원이고요. NHN이 2.1% 오름세, 카카오페이는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쪽 상황 좀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어닝 쇼크에 반도체 주심 약화된 모습 보였었지만 이내 일부 종목들은 상승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이 74조 원,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지만 삼성전자에서 3조 9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낙폭을 제한하는 분위기였고요. 이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들 역시도 다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DIT가 0.67% 오름세, DI가 0.4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반도체 하락하다가 지금 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테크윙도 0.5% 상승세로 방향 바꾸는 모습입니다. 현재 거래가 3450원이고요. PSK 홀딩스도 현재 보합으로 전환됐습니다. 일단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시한이 8월 1일로 연기가 되면서 시장 그래도 상승 쪽으로 분위기 잡아가는 상황인데요. 오늘 3,100선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시장 상황 조금 더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관세 서한이 날아왔고 국내 증시 그래도 오늘 생각보다 견조하게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개장 후 상황 그리고 특징 업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IS 김태성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정민 앵커가 지금 국내 증시 생각보다 견조합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견조한 정도가 아니고 날아가네요. 이게 제가 몇 초까지 못 봤어요. 좀 전에 보니까 1% 넘게 올라가는 것까지 못 봤어요. 이 정도면 날아가는 네, 거예요. 맞아요. 이게 갑자기. 어려운 게 네, 조정이 나올 때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조정이 나올 때 나오지 않고 가버리면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흔히 듣는 포모 현상이 맞아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포모가 심해진다. 그러면 이걸 참고 참았다가 매수 버튼을 누르면 참 공교롭게도 그땐 외국인 기관이 매도 또 개인만 또 매수하는 날들이 많아져서 이런 날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아마 예. 많은 투자자분들 간밤 미증시에서 날라온 관세 이야기 때문에 네. 머리 복잡했는데 예. 더군다나 삼성전자 숫자를 봤는데 마이크론 보면서 기대감 그래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아무리 네. 증권가에서 페이퍼로 4조 중반 후반대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했었어도 우리 머릿속엔 이미 행복회로 희망회로를 그렇죠. 마이크론을 보고 그래도 적어도 5조 후반대, 6조 초반대는 나오겠다 싶었는데 앞에 지금 4조가 지쳐버리니까 예. 아마 겁부터 먹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거다 테슬라가 한 7% 가까이 그렇죠. 빠져. 뭐. 근데 이렇게 지금 상승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사는 것 없이 그냥 지수만 좋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제가 종목을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삼성전자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 보합권이고 실적 자체는 안 좋았는데 네. 뭐 자사주 취득 결정 소식도 있었고 앞으로 주가 행보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본업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업을 잘 못했다고 평가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HBM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속에 작년부터 삼성전자는 HBM3 8단, 12단에 대한 이야기를 엔비디아와 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올해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온 현재에도 명확하게 해주지 못한 상황. 그렇다면 구형 HBM이 지금 가득 재고로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영업이익이 올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파운드리도 재정립되지 않고 있고 예. 낸드 플래시까지도 이렇게 되면 아마 적자폭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 숫자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업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이번에도 SK하이닉스가 거의 완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주주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이제 힘을 준 오늘인 것 같아요. 실적 좋지 않게 나왔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공시를 바로 띄우면서 예. 조금이 아니죠. 많이 실망한 주주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저는 달래줬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는 있고 정말 다행스럽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SK하이닉스의 위치에서 이런 성적표를 받았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는 최근까지 물론 다시 뭐 6만 전자를 탈환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지만 많이 안 오른 상황에서의 이제 성적표였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좀 덜어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가격이 매수하기에 적절하다고 저도 이야기 드리고는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수익률을 고민하실 분들은 여전히 이번에도 SK하이닉스 혹은 마이크론 밸류체인 소부장주들이 더 유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해지지 않았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나 떠내요. 삼성전자 3.9조 원, 3조 9천억 규모 자사주 네. 취득, 이 중에 2조 8천억, 2.8조 원 소각 예정. 이 진짜 정도면 소각. 소각하는 거죠. 소각 예정이 그냥 예정일 뿐이었다 이렇게는 안 하죠, 우리. 그래도. 그런데 이제 미국은 자사주 매입 공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자사주 매입은 곧 소각을 곧 의미해요. 소각을 근데 의미하니까. 우리나라는 매입 공시는 매입 공시대로, 소각 공시는 소각 공시대로 좀 띄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뭐 이번에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네. 삼성전자가 설마 분위기 안 맞게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 저는 봅니다. 예. 아니 저기 질문지에 없어서 그거 네. 한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듣고 싶어가지고 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뭐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좀 있었나요? 뭐 그런 얘기가 설왕설래가 좀 있길래.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기보다는 네. 이미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너무 게 저는 올라왔다. 부담이라 생각이 들어요. 뭐 3% 룰도 결국에는 이제 편입이 되면서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법한 이슈는 다 내려놓은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번 3법 개정안이 개정안 자체로의 실망감이라기보다는 네. 개정안 때문에 먼저 올라온 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론 팩트, 그렇죠. 뭐 세론 뉴스네. 근데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저는 만약 지주사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았던 기업들은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 상법 개정안 나오고 나서 지수 안 좋을 때 뭐부터 올라왔나라고 보면 네. 결국엔 또 지주사, 금융, 증권, 보험 이쪽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에 실망감을 안겼다기보다는 상법 개정안 일단 확인하라고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차익 실현을 했고 이제부터 이제 장기 투자하고자 하신 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레벨 단이라서요. 조금은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정부 들어오면서 뭐 잘했다 못했다라기보단 예, 예.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중에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봐야지 하면 좀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주사는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전체 포트에서 지주사가 그렇게 좋아? A도 사고 B도 사고 C도 사고 D도 사고 봤더니 다 지주사면 곤란하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계열사들이 돈 잘 벌고 있는 지주사 있습니다. 예.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서 좀 피하고 싶긴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면 네. 두산은 누가 봐도 계열사 돈 잘 벌죠. 한화도 두산, 누가 한화. 봐도 예. 계열사 돈 잘 벌고 예. H도 D도 누가 봐도 돈 잘 법니다. 그런데 LG가 조금 약하죠. 계열사들이 아직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돈 잘 벌고 있어요라고 말하기 조금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지주사를 고르실 때도 하나는 좀 잘 고르셔야 된다. 두산하고 한화 그렇죠. 하고 SK, SK HD. SKHD. 네. 이렇게 4개 중에서 압축을 하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정민앵 화면에서 비춰주셨어야 되는데 눈이 반짝했어 지금. 두산 한화 하면서. 아니, 왜냐하면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저희 엄마가 어제 이제 미장 좀 정리를 하고 이제 국내로 넘어야겠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제가 딱히 뭐라고 추천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알아오겠다고 해서 어떤 그러니까. 종목을 얘기를 지주사는 해야 할지. 근데 길게 보실 분들에게는 유리할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중복 상장은 꿈에도 못 꿀 거고요. 네. 뭐 이제 분할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네요. 저는 지주사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근데 참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요즘 지주사 좋다고 지주사만 이것저것 막 주변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 포트 한번 보실래요 하는데 나 지주사예요? 보면은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그냥 관련 ETF야. 맞아요. 어떤 분은 막 2차 전지만, 어떤 분은 막 방산만 맞아요. 디립다. 그게 무슨 포트예요? 예, 참. 네. LG에너지솔루션 이거 어제 네. 실적 괜찮은 거였죠? LG에너지솔루션 저는 실적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참 안 되려니까 하필 이 타이밍에 일론 머스크의 창당 이야기가 2차 전지 전체의 또 투심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었던 이슈였고 그러니까 AMPC라고 하는 제도를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과거에 힘이듦이 있었지만 자생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저는 확실하게 보여줬다 생각이 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이 그러면 계속 캐즘이라 그러고 테슬라 전기차 안 팔린다 그러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을까?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예. 결국 포인트는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이어서 매년 3%씩 증가했던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매출 비중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매출에서 벌써 에너지 저장 장치 매출 비중이 10% 가깝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NCM 계열이 아니라 LF 배터리 계열로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배터리 셀 기업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공정 일부분을 NCM에서 LFP로 많이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을 내는 데는 오히려 속도가 더 붙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준 LG에너지솔루션의 잠정 실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만큼은 숫자를 보여줬으니까 예. 믿어줘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대신 LG 에너지 솔루션은 좋으니까 그 곁에 있는 종목군들 지금 보시는 분들 갑자기 확 많아졌을 것 같거든요. 에코프로그룹이라든지 뭐 엔캠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네. 조심스러워요, 종목군들이. 근데 네. 이들도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LG에너지 솔루션처럼 나 괜찮아요라는 숫자를 보여줘야 지금은 투자할 만하지, 안 그러면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게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참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막 좋았는데 네. 지금 보니까 워낙 뭐 조선, 뭐 은행, 증권, 뭐 2차 전지, 보험 이쪽이 치고 나오다 보니까 약간 상승률에서는 약간 밀리는 감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이거 테마주를 좀 넘어선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반대 의견. 아, 테마주다. 테마주로 봐야 된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 앞에 달러가 붙느냐 원화가 붙느냐에 따라서 힘의 강도가 좀 많이 커져요. 아, 그렇죠. 예, 맞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네. 드릴게요. 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우리만의 잔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용도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 거지. 이걸 투입을 해서 저는 우리나라 금융 생태계 자체가 바뀌기에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민생자원 추경 그 금액 때문에 오히려 테마 힘이 더 커졌을 뿐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특허 출원한 기업들 있죠. 다날, 쿠콘, 아니면 만약에 이것들이 도입이 되었을 때 가장 빠르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쪽은 그래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만약 실체가 없는 기업들이라 함은 이렇게 이제 주도 업종 네. 아니면 시장 내에 굉장히 좀 규모가 큰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땐 오히려 약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말씀 나온 김에 네. 요즘 일이 눈길을 끄는 그 주가 흐름이 다날. 네. 이 최근에 이 이슈가 뭐예요? 일단 이 약간 다날이 전자결제.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네. 이게 스테이블 코인? 네, 전자결제 관련한 또 이게 특허 출원을 좀 했어요. 특허 출연? 네. 그래서 네.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 도입이 되면 결제 시스템과의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게 날 수 있는 기업이 다날로 지금 다들 인지가 되어 있어서 예. 오늘도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경고 딱지를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고, 최근 5월 달에서 6월 달 뭐 지주사도 굉장히 크게 올랐지만 다날 같은 경우에는 250% 올랐어요. 네. 그럼 주가 250% 올랐으면 성과도 250%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보여주기가 아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기준이 있으셔서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영역으로 저는 인식을 하시는 게 맞다. 21년에도 한 달까지 했구만 벌써. 예. 주기적으로 좀 거론이 주기적으로 됩니까? 이거는 출렁출렁거리는 거. 이거는 야수의 심장으로 덤벼야겠구나. 네. 아니면 또 몇 년 기다리면 또 본전은 하겠네. 잘 되면 본전이면 이게 기회비용이 많이 날라가죠. 기회비용이 많이 딱 묶여서 놓으면 남들 갈 때 꼼짝도 못하고 그쵸. 이 세대는. 와, 오늘 금융주가 날아가는데 금융주가 요즘 이렇게 좋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하나금융지주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4월 딱 중순 이후에 쭉 이렇게 우상향이거든요. 예, 이게 뭐 상법 개정 이슈도 그렇죠. 있겠습니다만. 하나금융 지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금융주들이. KB금융, 예. 뭐 증권주를 포함해서 결국 모든 투자자들의 마음은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보다는 증시에 조금 더 힘을 죄송합니다. 힘을 준다는 예, 것에 예.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은행주들이 안 빠지려면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끊임없이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걸 보고 따라가는 개인 투자자들도 샀다 팔았다 하는 심리가 아니라 예. 사서 조금 길게 봐야겠다라는 심리가 작용이 돼야 이렇게 금융주라든지 은행주, 보험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대내적인 변수가 굉장히 많을 법한 오늘도 시장의 어떤 투자의 이 편안함을 은행주, 지주사, 주주환원, 배당 이쪽으로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찾고 있는 것을 보면 당분간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대신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하나금융지주 저희가 좋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또 마음 불편하거든요. 내일 모레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1% 2% 조정 나오면.
그래서 지금은 지수 걱정보다는 종목을 좀 잘 고르셔야 하고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언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뭐야. 이것도 또 질문지 없는 거네. 궁금해서 자꾸 여쭤보는데. 저기 음식료 우리 네. 무슨 뭐 삼양식품 얘기만 어제만 하더라도 삼양식품 얘기했고 진짜 삼양식품 그렇죠, 같죠. 가고 있고 한데 아니 그 와중에 보니 한 2달 사이에 막 따블난 종목들이 막 많더라고요. 한때 그거 했던 그 뭐 냉동김밥이었나 그걸로 한번 했던 사조 쪽도 뭔가 움직이대. 냉동김밥은 사주식? 우양? 뭐 우양도 있고 그런데 네. 지금 2배 정도 올라왔던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가 공통점이, 있었냐면 네. 남북 경협주의 결립니다. 남북 경협. 크라운제가 해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DMZ 주변에 땅을 갖고 있다,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식으로? 결국 신정부에서 1단계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쏟아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앞으로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소강 상태로 가고 그럼 다음 카드로 뭐가 나올까 하면 관세 이야기를 포함해서 한미 정상회담, 한중 예, 정상회담, 예. 혹은 이제 북한과의 또 협상 혹은 만남 이야기들이 이제 줄을 잃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 음식료 업종 중에 유독 또 경협과 엮여 있는 좀 기업들이 있어서 이제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테마적인 종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날씨 덥지 않습니까? 예. 빙그레. 이럴 때 저는 충분히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아니 빙그레 이러다가 날씨 또 장마 오고 또 금세 가을 오고 겨울 오고 그러면 어떡해요? 라고 이제 걱정하실 분들이 있는데 빙그레가 만드는 아이스크림을 우리나라에서만 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인기 있는 지금 제품 메로나가 북미 쪽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답니다. 그 정도예요?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어허. 홍보를 할 정도로 북미가 아니죠. 남미 쪽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쪽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와중에 올해 이제 점차 확대를 해서 북미 시장에 이제 또 안착을 했다고 해요. 삼양식품도 여러분들 과거 생각을 해보면 국내에서 인기 있던 게 동아시아로 갔다가 이게 북미, 유럽으로 가면서 확 저변이 확대가 된 거지 않습니까? 저는 빙그레도 물론 계절적인 음식이라서 라면과 절대 비교는 좀 어렵긴 할 겁니다. 그래도 충분히 한번 지금의 가격은 천천히 한번 보실 분들에게 저는 매력도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선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조선주 한동안 또 피크아웃 얘기 나오더니 오늘은 지금 삼성중공업이 7% 강세고 한오션도 4.7% 올라가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또 상향 조정하네요. 저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예. 방사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이고요. 네. 조선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종목은 삼성중공업만 보자라는 주의였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조선을? 네, 그 이유는 뭐가 있냐면 최근 조선주의 조정이 왜 나왔냐라고 봤을 때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피카 우려감이 가장 크죠. 네. 그러니까 신조선가도 안 올라오고 예. 수주 선정도 지금 확대되지 않고 수주 어떤 선박 수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그래도 제가 삼성중공업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전체 수주 금액의 10% 이상이 어디서 나오느냐? FLNG 그러니까 부유식 천연 액화 에너지 그 터미널에서 나옵니다. 지금 결국 북미 쪽에서 원하는 기술은 뭐 왔다 갔다 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유식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조선사들은 그동안에 방산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받아서 한번 크게 올랐는데 삼성중공업은 그 카드가 없어서 좀 쉬었잖아요. 예.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FLNG 시장에 대한 수주 잔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다른 조선사들보다 조선주들보다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만약 조선주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거 빨리 말을 해줘야지 오늘 같은 날 말해주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는데 조선주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발주를 받는다 그래서 다음 주 다음 달에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최소 8개월 길면 1년 반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길게 보실 수 있다면 저는 조선주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왜 요즘 이렇게 전문가분들 왜 게임주는 전혀 언급을 안 하세요? 게임주요? 예.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게임주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 이게 손이 안 가는 이유가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히트친 게임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네. 중국에서는 완전하게 붐이 일었습니다. 코스프레 복장까지 없어서 못 팔릴 정도로. 근데 지금 중국에서 만든 게임과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을 비교를 해보면 예.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중국 유저들 입장에서도 예.
한국어를 본인들 말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만든 게임을 사용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재밌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게임사들이 게임을 못 만든다라기보단 중국 내에 좀 기술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 특정 몇 개 기업에서 내놓는 대표적 게임들을 제외하곤 넷마블,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을 좀 제외하고는 예전처럼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들이 중국 시장 판호 발급한다 그래서 가서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조금은 어려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주도 조금 제한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게임주를 안 봤던 가장 큰 이유는 신작에 대한 부재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신작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별로요. 네, 썩 좋지 않다는 거. 네, 그게 좀 아쉽죠. 시간은 없지만 많이들 주변에 갖고 계시니까 바이오주에 대해서 짧게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뒤로 미뤄질 것 같아서 제약바이오가 저는 흔들리는 것일 뿐. 근데 제약바이오도 제약바이오 나름이겠죠. 네. 일단 돈도 못 벌고 기술도 없는데 제약바이오 괜찮다고 했으니 무늬만 바이오 그렇죠. 많죠. 무늬만 바이오 갖고 예. 저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이건 아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술 수출 이뤄냈거나 분기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저는 바이오는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지금 7,700개 넘게 순매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개장하고 50분도 안 돼서 7,700개니까 와, 이러니까 시장이 좋죠. 안 갈 수가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이 말이 되나? 예. 잘 날아가네. 네. 자, 이런 여전히 시장. 그들의 네, 이런 시장에서 국내 증시 비중 또 없으신 분들은 소외감 느끼잖아요. 그게 좀 아쉽죠. 그러네요.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